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미성입니다. 네, 저는 하재일기에 나타난 공인 직유식의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쓰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계속 고민해서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도 좀 더 고민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하재일기는 상인이 직접 쓴 일기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그래서 이 원고에서 집필 초점으로 첫 번째로 두게 된 것도 상인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것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보다 보면 상인으로서 단순히 상거래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적인, 그리고 개인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개인적인 경제 활동들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계에 항상 또 동반되는 사회적인 관계들도 많이 일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모두를 함께 조명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목차는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첫 1부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서 일단은 본업 활동과 공인으로서 했던 그런 본업의 활동을 2부와 3부에서 다루고, 마지막에는 그 본업과 좀 달리 가정적인 부분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따로 떼어서 모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업 활동을 할 때에는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 마을에서 활동을 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분원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서울에 상납하는 과정에서 서울로도 자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마을이라는 공간과 서울이라는 공간을 좀 나누어서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 하재일기와 직유식의 인물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직유식은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고 사홍원 분원의 공인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물론 공인으로 지정된 나이가 33살이고 그 이전에는 분원에서 그 도자기를 상납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원역 하급 관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보통 하급 중인층으로도 보고 상인이기 때문에 평민으로도 보는데, 어느 정도 관원 출신이기 때문에 중인층으로도 보고, 또 혼인관계나 아니면 교류했던 대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급 중인층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기는 1891년부터 한 20년 동안 쓰여져 있고요. 내용을 보면 물론 이 20세기로 넘어가고 나서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만, 초반에 그 공인 시절의 모습을 보면 서울과 양근 분원을 오가면서 활동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상적인 내용, 그리고 가계와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개인적으로 지은 시 작품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가정일지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분원 공인으로서 분원의 그런 업무 상황과 관련해서 업무일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유식이 활동했던 공간, 분원 마을이 오늘날에도 좀 남아있게 되는데요. 분원 초등학교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곳에도 분원 백자자료관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우천이라는 지명도 팔당호 한가운데, 그래서 요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곳이 우천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 초등학교에 가면 강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뒤편으로 백자 자료관도 볼 수 있고, 자료관 앞에는 사홍원 관원들의 선정비들도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홍원 분원이 생기게 된 이 광주는 일찍부터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도자기 생산지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옮겨 다니긴 했었으나 18세기 초쯤에 이 우천 강가에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 상인이 공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직유식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담당 관원, 물자 출납을 담당하던 관원이면서 나중에 공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속해서 조금 특수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법 이후에 공인이 지정되는 물종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이 분원에는 공인이 상당히 늦게 19세기 후반에 처음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특수한 부분을 가지는데요. 물론 18세기 중반부터도 반사기계 공인이나 당사기계 공인들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왕실 관청용 도자기는 이 분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분원에 공인을 두고서 공인이 운영할 수 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선의 일반적인 상인의 대표로 보기에는 좀 특수성을 가진 상인으로 보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83년에 처음으로 이제 분원 공소로 전환이 되게 되고 공인이 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이후에 갑오개혁 때 공납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 분원 공소도 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파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말은 와전된 것이다, 뭐 국내부로 이속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공소가 좀 유명무실해진 이후에도 직유식은 계속 공소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물을 수리한다던가 공소 명목의 외상값을 회수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1897년에는 번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번자회사도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9명의 출자 사원이 공동경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1900년쯤에 개별 운영체제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본사와 분원이 업무가 좀 나뉘게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을 변화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외국 도자기가 수입산 도자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변화 속에서 크게 잘 적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1910년 분원 자기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직유식이 발기인으로 참여는 했으나 크게 주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강 이런 부분에서 직유식이란 인물을 이해한 가운데에서 공인으로서 활동할 때 양근 분원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 반경을 좀 보도록 했습니다. 2부에서는. 근데 이 분원이 사실 행정구역상,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양근에 속하게 되는데, 오히려 광주와의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 활동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 광주 지도에서도 분원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양근에서도 분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양근 지도에서도 강가에 똑같이 분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동여 지도나 동여도에서도 이 분원의 위치가 두물머리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우천의 모습이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 지도에서도 좀 옛날의 지명들을 넣으면서 직유식의 분원마을 주변의 활동 반경 지명들을 좀 표시해 보고자 했는데요. 특히 광주 지역에는 부모의 묘가 있어서 성묘를 가느라고도 자주 오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원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조직과 별도로 또 공인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공방이 있었고, 직유식은 자기 집
만큼이나 아니면 자기 집보다도 더 자주 이 공방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방도 다른 상인 조직들이나 일반적인 조직들과 비슷하게 삼소임을 가지고 있었고 수석이라고 하는 대표자와 그 밑에 두 명이 보좌하는, 상장과 하장이 보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직유식이 하장을 맡았던 내용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 분원 공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공방은 나름의 규범도 가지고 있고 회의를 자주 열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왕실 관청용 도자기를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지만 공인이 지정된 이후에는 민간 판매도 이루어졌고 또 서울 경기에서 매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방 사점 생산품을 매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내용들이 일기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에는 분원에서 일정의 우천을 오가는 뗏목들, 그리고 우천에 열리는 장시에 대한 장세를 징수하는 권한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유식이 본인이 스스로 우천에 자주 수세소에 나가는 일들도 자주 있었고 아들도 수세소에 보내는 일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유식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정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원의 수세권에 대해서 저항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천 지역민들이나 또는 그곳을 오가는 뱃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모습, 수세권에 반발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직유식이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당댁을 계속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세 진수와 관련해서는 또 그 직유식이 이 귀천에 있는 김교리 또는 김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분원 사람들을 데려다가 침탈을 하는 모습, 장세 권한을 매득한 상태에서 장세 징수 과정에서 침탈을 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뗏목에 대한 수세나 아니면 도자기를 만들 때 필요한 도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에도 어느 정도의 수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유식은 멀리 다른 지역으로도 왕래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로 확인되는 지역이 이천, 여주, 원주 정도인데요. 그런 공무상으로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또는 사돈 관계를 맺는다던가 하면서 관계를 맺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이천의 경우에는 포목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목계의 갯돈은 분원 공방의 운영 자금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표현이 되는 인물들과 월수를 놓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여주나 원주 같은 경우는 따로 계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공무상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서울에서의 그런 활동을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서울에 갔던 이유는 그 분원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관청이나 궁궐에 상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상납하기 위해서 보통 사홍원 집리를 거쳐서 상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리가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횡포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 상부의 주부나 공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원들의 하인들도 직유식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유식은 이 분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욕을 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단골 숙소도 보이는데요. 처음에 들렀던 곳은 파동 조간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직유식은 바로 인사동 숙소로 옮기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파동 조간회는 분원에서 추가로 사람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숙식을 해결하게 한다 하던가 아니면 또 분원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만나는 장소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에 주로 숙박을 하면서 그 주인인 신상인에게는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자주 가는 곳이 종로에 있었던 시전, 사기전입니다.
이 시전 기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마치 대기 장소처럼 그리고 만남의 장소처럼 계속 왕래를 하게 되고 또 사기 전에 그 구성 상인들 개별 상인들과는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기전에서 만든 기전계, 산통계의 일종이었는데요. 거기에도 직유식이 두목 또는 공방의 목까지 함께 가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전과 공인이 같은 물종에 있을 때는 경쟁이나 갈등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분원 공인과 사기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동료의식 속에서 그리고 명확하게 판매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누어 놓고 있어서 갈등보다는 좀 동료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상에 그 동선을 좀 표시해보고자 했는데요. 아직은 좀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전 말고도 공인들이 이때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반사기계, 당사기계 공인들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자신들의 책임 물량을 직유식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계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남대문 밖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동대문 쪽에 있는 이현시장, 배우개 사람들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뚝섬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객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과 분원을 오갈 때 항상 배를 대는 곳이 뚝섬이었고 또 이 뚝섬은 뗏목에 대한 수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분원 공인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싣고 왔을 때 일부를 이 뚝섬 객주들한테 맡겨놓고 또는 자금을 융통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뚝섬 연반계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할 때에는 대체로 현금 거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어음이나 수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장부상 명의만 옮겨주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자주 보였고 거액 대출도 많았고 또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금융 업무를 아예 맡기는 모습도 보이고 또 개도 수없이 많은 개에 계속 개가 하나가 없어져도 새로운 개에 또 가입을 한다던가 이런 개 활동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직유식이 부양해야 했던 가족 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홀어머니가 있었고 세 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형수와 조카들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살아야 남은 동생 한 명은 같이 분원 일을 하고 있었고 부인 한 씨가 있었고 또 애인도 계속 두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자녀 7명이 있었으나 다 1,000명이 요절해서 나중에 일을 돕는 아들은 첫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물품 구매 내역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력 있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족 구성원별로 어떤 지출을 했는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요. 대체로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쌀 구입비 또는 어디 심부름 보냈을 때 노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생필품 차원에서는 신발값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인데요. 뭐 조금 어렸을 경우에는 이제 관례 때 쓰는 물건들, 혼례 비용들 또는 노자, 그리고 좀 아파서 일찍 죽은 아들의 경우에는 약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경우에도 약값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약값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명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가격을 알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경우에는 처가댁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얼마를 주었다던가 또는 약값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딸이나 며느리, 손녀에 대한 지출도 몇 가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 일을 하거나 할 때 일꾼을 고용한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1891년 1년치의 그런 지불 내역들을 좀 뽑아 봤을 때 대체로 어디 운반을 할 때의 운반 비용, 그 다음에 분원과 어디를 오갔을 때 배삭시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 갈 때 가마꾼 값을 준다던가, 또는 보리밭이나 목화밭을 논밭일에 품팔이꾼을 고용한 내역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 분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노잣돈을 마련해 준 것, 본인의 노잣돈, 이런 부분들도 좀 모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이나 또는 경조사 부조금, 또는 교육이나 문화 활동들에서 쓴 돈들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사례들도 좀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 원고여서 추후 보완점들을 생각하고, 또 토론에서 또 박은숙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반영해서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